식당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랑 딸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손녀 친자 확인 좀 해봐라.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죠. 친자 관계 불일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13년입니다. 제가 아빠라고 믿으며 키운 시간이 13년이에요. 저는 군복무 중이었어요. 휴가 나와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죠. 대학교 2학년 때 사귀기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부대 앞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작 20대 중반이던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전역하자마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자퇴했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녁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큰 희생을 하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살던 아파트 팔아서 전셋집 마련해줄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됐어. 손주 잘 키우는 게 우리 소원이다. 부모님은 30년을 사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살 집이었죠.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밤새 울어도 기저귀를 갈아도 행복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몇 달 후 아내가 말했어요.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어디 아파? 산소리 잘 안 된 거야? 아니, 피임 수술했어.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어서. 그렇게 알아. 충격이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몸이니까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나 대학원 가고 싶어. 지금? 응. 공부 계속하고 싶거든. 오빠가 좀 이해해줘.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저는 응원했습니다. 제 꿈은 접었지만 아내의 꿈만큼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빠, 육아랑 공부 병행이 너무 힘들어. 부친정에서 살면 안 될까? 엄마가 애 봐주신대. 그렇게 처가살이가 시작됐어요. 1년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결국 10년을 살았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딸에게 선천적인 신체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치료와 재활 치유를 계속해야 했어요. 제 월급은 매달 똑같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딸 병원비, 처가 생활비, 처가 용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는 다녔지만 알바를 또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도 했고요. 지켜보시던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손녀 봐줄게.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안 돼. 애가 불편할 거야. 시댁은 안 돼.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회사 핑계로 술자리와 외박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요. 혹시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 자기 생활이 들통날까봐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더 해야지. 아내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돈. 그 얘기만 했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모자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때문에요. 조금만 더 참자. 애 아빠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3년 동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에 든 검사지를 내려봤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눈물이 났습니다. 13년이 다 뭐였을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처가 식구들 깨우면 안 되니까요.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6시 전에 씻어야 장모님과 안 부딪혔거든요. 6시 50분 집을 나섰어요. 이게 제 10년간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는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저녁 시간부터 새벽 1시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이미 다 주무시고 난 후였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씻고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다시 일어났어요.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밤까지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피크였어요. 그 시간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종일 돌아다녔어요. 장인어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잠잘 때뿐이었으니까요. 가끔 일요일 밤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어요. 최서방, 요즘 바쁜가 보네.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딸 치료비를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처가 생활비를 장모님 통장으로 보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용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 조용히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용돈입니다. 그래, 수고하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랑 용돈입니다. 고맙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알바비를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제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점심값, 오토바이 기름값으로 쓰고 나면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편하게 대학원을 다녔어요. 오빠, 나 수업 있어서 저녁 늦을 거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오빠, 오늘 스터디 모임 있어. 응, 알았어. 저는 딸 치료비랑 처가 생활비를 댄다 바빴고 아내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후 아내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오빠, 나 취직 준비해야 해. 좀만 더 기다려줘.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오빠, 합격했어. 축하해. 정말 잘됐다. 기뻤어요. 아내가 취직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오빠가 계속 생활비 내줘. 응, 알았어. 그리고 나는 따로 들어갈 곳이 많아서 내 돈은 내가 쓸게. 그래. 아내 월급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계속 생활비를 냈습니다. 딸 치료비, 처가 생활비,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아내가 취직한 후에도 똑같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의 큰 수술이 있었어요. 여보, 수술비가 많이 나왔네. 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대. 통장을 받습니다.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여보, 좀 부족한데. 아내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도 생각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봐야지. 결국 전에 부모님께서 보태주셨던 전세금에서 조금 꺼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후로도 급한 일은 계속 생겼어요. 딸의 특수 보조기구가 필요했고 재활장비도 구입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치료비가 증액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치료비가 좀 더 나왔네. 어쩌지? 그때마다 전세금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세금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바를 더 늘렸어요. 주말 배달 알바를 더 오래 뛰었어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어요. 아내는 회사 생활이 바빴어요. 오빠, 오늘 회식. 늦을 거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오빠, 오늘 워크샵. 자고 올게. 응, 알았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은 외박을 했어요. 저도 밤늦게 들어오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회사 생활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또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손녀 우리가 봐줄게.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며느리한테 얘기해봐라.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애 봐주신대. 순간 아내 표정이 굳었어요. 안 돼. 왜? 부모님도 손녀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좀 편해질 텐데. 애가 불편할 거야. 시댁은 안 돼. 하지만 싫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단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뭘까요? 그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대리운전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야, 너 이 시간에 뭐 해? 대리운전하고 가는 길. 아직도 알바해? 힘들겠다. 먹고 살려면 해야지. 친구가 맥주를 하나 집어들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너 와이프 친구가 그러던데 응? 내 시댁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하더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시댁에서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미안, 내가 괜한 말했나? 아니었어요.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금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 처가집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10년간의 처가살이 조금씩 줄어드는 전세금, 끝없는 알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봤습니다. 딸만 보고 살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버텼습니다. 딸은 이제 11살이 됐어요. 처살이도 10년째, 대리운전과 배달 알바도 10년째였습니다. 몸은 많이 망가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가봤는데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시간이 없었어요.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더 이상은 못 살겠어. 10년 동안 처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지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이 집안의 생활비를 대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스리룸이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 남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알바비를 합쳐서 계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집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가자. 갑자기? 10년이나 처가에서 살았잖아. 이제 나가야지.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그래, 나가자.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사 날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처갓집 작은 방에 살면서 제대로 된 짐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녀는 자주 데리고 와. 우리가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네, 그랬습니다. 10년 만에 분가였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딸, 여기가 내 방이야. 와, 내 방이 생겼어. 딸이 좋아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제 침대였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분가 후에도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뛰고 주말에는 배달을 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회식 있어. 애를 친정에 맡기고 갈게. 그래, 오빠, 오늘 야근해야 돼. 애는 친정에서 자고 내일 데려올게. 수시로 딸을 처가에 맡겼어요. 저도 알바가 있으니까 딸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내가 퇴근하고 딸을 데리러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끝나고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밤 11시쯤 되면 아내가 처가에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벽 2시쯤 들어왔고요. 분가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서방, 다음 달에 큰딸 결혼식이 있어. 아, 축하드립니다. 처형의 결혼식이었어요. 40이 넘어서 하는 늦은 결혼이었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 최서방도 당연히 와야지. 네, 그렇습니다. 손녀도 꼭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처가 식구들을 다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딸과 함께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도 많이 왔고요. 복잡하고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신 테이블에 앉았어요. 최서방 왔구나. 손녀도 데리고 왔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밥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손녀를 자주 보내. 둘 다 바쁜 모양이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좋아서 보는 거야.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사진 찍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살인사가 소리쳤어요. 처가 식구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딸 손을 잡고 일어나서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오빠는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어줘. 아내가 자기 휴대전화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가족끼리 찍을 거니까 오빠가 찍어줘.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처형, 친척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사진 찍을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찍어줘. 사람들 기다려.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표정도 말투도 무시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10년 동안 처가 생활비를 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도 매달 드렸고요. 딸 치료비는 제가 다 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대리운전 뛰고 주말마다 배달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에는 낄 수 없다고요? 오빠, 왜 그래? 빨리 찍어줘. 다들 기다리잖아. 아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자, 찍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딸도 아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만 카메라 뒤에 있었죠. 한 장 더요. 찰칵. 또 찍었습니다. 잘 나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다들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뭐지? 난 가족도 아닌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으로 세면대를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왔어요. 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화장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내는 운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사진 잘 찍혔어. 고마워. 언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딸이 잠들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안아서 방에 눕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사진이나 찍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저녁 먹어. 아니, 괜찮아. 왜 그래? 그냥, 무슨 일 있어? 아니. 대화가 끊겼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아.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옆에 누워있는 것도 싫었어요. 저녁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작은 방에서 잘게. 왜? 요즘 대리운전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다신 깨울까봐. 그래, 알아서 해. 아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각방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혼자 누워있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 없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섰어요. 엄마, 요즘 너무 편해. 장모님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각방 쓰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진짜 좋아.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마주칠 일도 없어. 편하게 회사 다니고 오면 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저는 가족 사진에서 제외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각방을 시작한 건데 아내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주말에 애 맡길게. 엄마, 안녕.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게 뭐지? 제가 빈정상에서 시작한 각방 생활인데 아내는 편하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눈물이 났습니다. 주먹으로 침대를 쳤어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더 당당해졌어요. 오빠, 오늘 회식. 애는 친정에 맡기고 갈게. 그래, 내일도 저녁 약속 있어. 애는 엄마가 봐주신대. 알았어.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각방을 쓰니까 아내는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각방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내와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녁에 돌아와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애 치료비 입금했어.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야겠어. 처음으로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사진 사건, 각방 생활, 아내의 태도. 더 이상은 못 살겠어. 하지만 딸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딸은 어떻게 하지?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찾아가기로요. 이혼하고 싶다고 딸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토요일 오전 딸을 처가에 맡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부모님 댁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냐? 저예요, 아버지.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왜 그러니? 얼굴이 안 좋구나. 아버지,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형 결혼식 때 가족 사진 사건, 각방 생활, 아내가 진작 이렇게 할 걸이라고 한 말. 부모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아들아. 이혼 후에 딸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들아, 이혼을 한다니까 하는 말인데 네, 손녀 친자 확인 검사 좀 해봐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여자애라 너랑 안 닮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커갈수록 너랑 너무 안 닮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냥 아이의 남같아. 우리 핏줄 같지가 않단 말이다.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며느리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이라도 해봐라. 이혼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친자 확인 검사?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부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내 딸이 맞아.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커갈수록 너랑 너무 안 닮았다. 그냥 아예 남 같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기로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저녁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저녁 먹었어? 응. 심호흡을 했어요. 여보,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뭔데? 주변에서 나랑 딸이랑 하나도 안 닮았대.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닮아서 그런가?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러길래. 미쳤어? 지금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13년을 키워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정말 최악이야.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보, 진정해. 나 진짜 화났어. 욕설까지 퍼부었어요.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니야, 들어가 있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을 닫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본 건데. 다음날 아내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대답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거 서명해. 이게 뭔데? 협의이혼 서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 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여보, 제발. 이혼 안 하면 내가 소송 걸 거야.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소송 가면 어차피 당신이 져. 친권도 내가 다 가져갈 거고. 협박이었어요. 당신은 딸 얼굴도 못 볼 거라고. 그냥 조용히 협의이혼하자. 그게 당신한테도 좋아.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며칠 동안 아내는 계속 압박했어요. 협의이혼하면 양육비만 내고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딸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었나? 그냥 부모님이 오해하신 거였나?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 제 딸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같이 괜한 의심을 했구나. 아내의 확고한 태도에 의심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딸은 자주 볼 수 있지? 주말에 면접 5번 줄게. 한 달에 4번. 알았어.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어요. 이렇게 1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면접 투숙권으로 딸을 만났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딸을 만나는 시간만이 제 낙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대리운전과 배달 알바를 뛰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쓸쓸했어요. 주말에 딸을 만나는 것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할 거야?
놀이공원 갈까? 좋아. 어느 주말 딸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많이 먹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딸이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2년 전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친자 확인 검사 좀 해봐라. 그리고 아내의 격렬한 반응도요. 13년을 키워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소송 가면 어차피 당신이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빨리 이혼하려고 했을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먹자.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당 직원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을 전처에게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2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빨리 이혼하자고 하니까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야, 내 딸이 맞아.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식당 직원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배달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친자검사를 의뢰하기로요. 제발 제 딸이길. 인터넷으로 검사기관을 찾아서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말 딸을 만날 때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세상이 멈췄습니다. 다시 봤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검사기관이 잘못한 거야. 다른 검사기관을 찾아서 다시 검사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13년입니다. 제가 아빠라고 믿으며 키운 시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이혼 후 2년, 총 15년을. 눈물이 났습니다.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자검사 결과 나왔어. 뭐? 불일치래. 2번 했는데 둘 다 불일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딸이 내 딸이 아니래. 유전자 검사 믿을 수 없어. 전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 부정확해. 오류가 많다고 하잖아. 2번이나 했어. 둘 다 불일치라고. 그래도 믿을 수 없어. 교제 중에 임신한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애 아빠 맞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 2개면 충분합니다. 법원 명령으로 3번째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됐어요. 딸은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제 혼인무효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몇 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맞서 싸울 겁니다. 며칠 후 전처 측 변호사에게 답변서가 왔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원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 10년간 처가살이하며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알아 뛰었는데 매달 생활비, 치료비, 용돈 다 냈는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5년이 뭐였을까요? 10년간의 처가살이, 끝없는 알바, 쏟아부은 돈, 가족 사진에서 제외당한 기억, 각방 생활,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최대한 받아내야 해. 15년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위자료 청구, 불황이득 반환 청구.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딸은 어떻게 하지? 15년을 함께한 아이였습니다. 제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정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 됐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만나지 말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토요일 아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아버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일치였습니다. 3번 다 불일치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굴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말씀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됐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우셨어요. 우리 손녀가 아니었다니. 3사람 모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혼인물 소송 진행하고. 그래. 그래야지. 최대한 받아내라. 네, 그리고 손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15년을 키웠는데 정이 있을 거 아니냐. 네, 하지만 이제 남이야.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나는 뭐라 말 못하겠구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부모님이 파신 아파트, 그 돈으로 마련한 전세금. 부모님은 제 결혼으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려고 지금 허름한 곳에 살고 계십니다. 다 나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처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요. 왜 진작 검사하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5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싸워야 해.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제가 잃은 것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했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언제 끝나지?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송비용, 변호사비, 생활비 다 나가버렸거든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 어머니 수술은 잘 됐지만 빚이 생겼습니다. 대리운전과 배달을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야. 딸? 아빠,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딸을 만났어요. 아빠, 많이 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왜 나를 안 만나줘?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나를 싫어한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복잡한 일이 있어서. 아빠, 나 뭐 잘못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답이 없었어요. 1년 반쯤 지나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 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반환 일부가 인정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변호사비, 소송비용 다 빼고 나니 이게 5년의 대가구나.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대출부터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소송이 끝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알바 뛰고 하지만 뭔가 마음속 짐이 내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알바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회사 일에만 집중하자고. 5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그동안 승진도 못했습니다. 알바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회식도 거의 안 갔거든요. 팀장님, 이제부터 야근 가능합니다. 오, 그래? 좋네. 같이 일하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달라졌습니다.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회식도 참석했어요. 형, 요즘 달라졌어요. 그래? 네, 뭔가 열정이 느껴져요.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네. 얼마 후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월급이 올랐습니다. 알바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원룸에서 나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회사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고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맡았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소개팅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네, 괜찮으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좋아.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분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몇 달쯤 만나다가 제 과거를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5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고 난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으시죠? 손을 잡아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또 승진했고 그분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는구나.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좋은 생각. 웃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로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있고 따뜻한 저녁이 있고 이게 가정이구나 싶었어요. 주말에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행복합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아닙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이런 일상이 제게는 선물 같았어요. 주말에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당신 요즘 많이 웃어요. 그래? 네, 좋아 보여요.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그냥 다. 아내가 웃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어느 날 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연락은 끊긴 지 오래됐어요. 잘 지내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5년을 함께 산 아이니까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같이 늙어가요.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버티세요. 저는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 경력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